부대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여군이 시아버지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의 힘을 빌려 부패한 군대를 정화하고 스스로 신화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흑표범 부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훈련과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극악의 임무 성공률로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아군에게는 신화로 불리는 곳. 이곳은 강철의 의지를 가진 남자들만이 모인 금녀의 성역이었다. 단 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 계급은 하사. 흑표범 부대 창설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팀원이었다. 독사 같은 체력과 컴퓨터 같은 전술 판단 능력, 그리고 웬만한 남자들을 압도하는 사격술까지.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굳게 닫힌 강철의 문을 뚫고 들어온 괴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탁월함은 동료들의 경외가 아닌 지독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부대의 실세이자 살아있는 군기반장으로 불리는 고태식 상사가 있었다. 겉으로는 호탕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썩은 권위욕과 뒤틀린 가학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이방인 한유라를 인정할 수 없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에 서린 자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기묘한 기품을 그는 혐오했다. 그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그녀의 실력을 칭찬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잡무와 굳은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훈련 중에는 가장 위험한 역할을 그녀에게 맡겼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두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강철의 성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한계고도 강화 훈련이 있던 날 터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칼날 같은 바람을 뚫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극도의 담력을 요구하는 훈련. 고태식은 강화 직전 유라의 산소 마스크를 점검해준다는 핑계로 다가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놓았다.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격한 고도 변화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수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칠흑 같은 허공에 몸을 던진 유라는 극심한 산소 부족으로 순간 의식을 잃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죽음의 위기.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예비 산소통을 터뜨려 정신을 차렸고 불완전하게 펼쳐진 낙하산을 통제하며 지상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간신히 착지에 성공했지만 그 충격은 온몸의 뼈를 뒤흔드는 듯했다. 역시 한유라 하사야. 대단한 담력인데. 가장 먼저 달려온 고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두드리며 칭찬했다. 유라는 갈비뼈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을 애써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등 뒤로 고태식의 입가에 맺힌 오직 악마만이 지을 수 있는 희미한 미소를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유라는 홀로 의무실에서 진통제를 훔쳐 삼키며 자신의 옆구리를 뒤덮기 시작한 검붉은 상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강철의 성벽에 지독하게 녹슨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합동참모본부. 그곳에는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강민철 대장. 전군의 정점에 선 단 한 명의 사성장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적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경외와 두려움을 담아 그를 황룡이라 불렀다. 전설 속 모든 용들의 황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에게 군대는 종교였고 국방은 신념이었다. 그의 인생에는 단 하나의 오점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외아들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군인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가 바로 한유라였다. 황룡은 며느리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내가 군인의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너의 시아버지가 아니다. 너 역시 나의 며느리가 아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다. 그 말은 피보다 진한 명령이었다. 유라 역시 자신의 힘만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명령을 목숨처럼 지켰다. 그러던 어느 주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의무적인 가족 식사 자리. 거대한 대저택의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유라는 휴가를 맞춰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시아버지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갈비뼈의 통증을 숨기기 위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멀리 떨어진 소금 그릇을 짚기 위해 유라가 팔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옆구리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숨을 멈췄다. 1초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반응. 식탁 위에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의 남편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황룡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상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의 뇌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분석 컴퓨터였다. 그는 보았다. 며느리의 저 고통의 흔적을. 저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내상을 극도의 정신력으로 억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수부대원들 특유의 반응 패턴. 황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고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복귀할 때 조심해라는 의례적인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가 집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부관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지축을 흔들 폭풍의 전조였다. 지금 당장 흑표범 부대의 최근 3개월치 모든 훈련 기록과 부대원 전원의 신상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며칠 후 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대리하여 합참의장 강민철 대장이 전군의 대테러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명령이 하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점검 부대는 바로 흑표범 부대였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전설 속의 황룡이 직접 자신들의 심장부로 강림한다는 소식에 부대장부터 막내 2등병까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 누구도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한낱 하사 계급의 여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내린 황룡의 등장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수십 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의 경례를 받으며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부대의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대의 모든 팀원들이 도열한 연병장 앞에 섰다. 지금부터 전 부대원 간의 실전 격투 훈련을 실시한다. 황룡의 명령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격투 훈련은 예정에 없던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황룡의 시선은 도열한 부대원들 사이 유독 안색이 창백한 한유라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고태식 상사와 한유라 하사. 두 사람의 시범을 보고 싶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고태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합참의장 앞에서 저 건방진 계집애를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두 사람이 연병장 중앙에 마주섰다. 시작 신호와 함께 고태식은 인정사정 없이 유라를 몰아붙였다. 유라는 진통제로도 말을 듣지 않는 옆구리 통증을 이 악물고 참으며 그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훈련을 빙자한 고태식의 공격은 집요하게 그녀의 부상 부위를 노렸다. 마침내 고태식이 유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강하게 짓밟았다. 악! 유라는 비명과 함께
모래바닥 위로 쓰러졌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얼음보다 차가운 황룡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과 함께 유라의 앞으로 걸어왔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신화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황룡은 쓰러진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부하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명령했다. 한유라 하사. 네, 의장님. 상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려라. 유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황룡의 시선은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그녀의 하얀 팔뚝 위로 마치 썩은 나무 껍질처럼 검붉고 시퍼렇게 퍼져 있는 끔찍한 멍 자국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지속적인 구타와 학대로 인해 피부 속 조직이 완전히 괴사해버린 지독한 폭력의 낙인이었다. 황룡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일그러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십 년간 깊은 동굴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황룡이 마침내 깨어나 포효하는 듯한 섬뜩한 금빛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색이 된 부대장과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고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숨소리까지 검열한다. 용의 목에 거꾸로 돋아난 비늘, 영린. 감히 그것을 건드린 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절대적인 파멸뿐이었다. 황룡의 선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조치, 특별지휘권 1호의 발동이었다. 그 순간 흑표범 부대의 지휘체계는 완벽하게 정지되었다. 부대장은 지휘권을 박탈당했고 부대의 모든 통신망은 합창의장 직속 통제실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지옥의 사냥개들이 풀려났다. 국방부 직할 부대이자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색출하고 심판하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 국군 방첩사령부의 특별감찰팀. 일명 황룡의 사냥개들이 헬기를 타고 부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대의 모든 출입을 봉쇄하고 관련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개인 막사에 격리 조치했다. 강철의 성이었던 흑표범 부대는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첫 번째 신문 대상은 부대장인 대령과 참모들이었다. 그들은 황룡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서도 굳건한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다. 한유라 하사의 부상은 안타까운 훈련 중 사고였을 뿐이며 부대 내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거짓 보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가장 오만했던 것은 고태식 상사였다. 그는 아직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재수없게 일이 커졌다고만 생각했다. 그는 신문실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한유라가 여성으로서 특수부대의 고된 훈련을 따라오지 못해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연기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신문실에 들어선 것은 한유라였다.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고태식의 만행에 대한 피 맺힌 증언이 터져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훈련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다. 시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료를 감싸주려는 군인 정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황룡의 눈에는 그것이 절망적인 체념으로 보였다. 이 조직은 너무나 썩어서 일개 하사는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것이구나. 며느리의 그 처절한 침묵은
황룡의 분노에 마지막 기름을 부었다. 그는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황룡의 두 번째 명령은 더욱 무서웠다. 가혹행위 조사는 잠시 중단한다. 지금부터 부대의 창설 이래 모든 군수 물자, 기록, 회계장부 그리고 전 부대원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이 잡듯 뒤져라. 방향을 바꾼 감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고태식의 추악한 왕국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수년간 부대의 최첨단 장비와 총기 부품들을 빼돌려 뒷세계 무기상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이 범죄의 공범이었고 장교들은 그의 상납을 받고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한유라를 향한 가혹행위는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이방인을 쫓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왕따이자 살해 협박이었던 것이다. 통장 내역과 군수 기록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침묵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고태식의 오른팔이었던 중사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고태식이 저질렀던 모든 부패와 함께 한유라를 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 행위들을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고 상사님은 한 하사를 처음부터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훈련 때마다 안전장치를 몰래 풀어놓거나 식사에 이물질을 넣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낙하산 사고 역시 고 상사님이 밸브를 조작하여 벌어진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진실의 본물이 터져나왔다.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고태식의 모든 만행이 녹음된 음성 파일과 그의 범죄 행각이 담긴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다. 썩은 뿌리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악하고 거대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그날 밤 고태식은 군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한유라 한 명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개 하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지만 그의 짐승 같은 본능은 알고 있었다. 한유라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교도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숨겨두었던 대포폰으로 외부의 범죄 조직에게 연락했다. 과거 무기를 밀매하며 인연을 맺었던 자들이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지금 당장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한유라 하사를 처리해라.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것은 야수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사냥하려는 초식동물이 사실은 황룡의 여의주였다는 사실을. 그 시간 국군 수도병원의 한유라 병실 주변에는 이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합참의장 직속 경호대, 일명 황룡의 그림자들이었다. 황룡은 이미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짓을 할지 전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밤중 의사로 위장한 암살자가 유라의 병실에 잠입하여 독극물을 주사하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그의 목뼈를 꺾어버렸다. 모든 것은 10초 만에 끝났다. 다음 날 새벽 황룡은 군 교도소 고태식의 독방을 직접 찾았다. 고태식은 아직도 자신의 청부살인이 성공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내 놈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나? 황룡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사진 속에는 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암살자의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고태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때 황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마저 느껴졌다. 내 놈이 감히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몰랐더냐? 황룡은 쇠창살에 거의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오직 고태식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지옥의 언어와도 같은 한마디를 속삭였다. 내 놈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의 여자를, 내 며느리를 감히 내 더러운 손으로 건드린 것이다. 며느리. 그 한마디에 고태식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었다. 그의 뇌가 이해를 거부했다. 눈앞에 살아있는 신화 황룡이 한유라의 시아버지. 공포는 이해를 뛰어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 고태식은 그 자리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황룡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조용히 돌아섰다. 야수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주범 고태식 상사는 단순 가혹행위가 아닌 군용물 횡령 및 불법 매매, 살인 미수, 그리고 군사 반란에 준하는 하극상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 최고형인 총사령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에 가담하고 묵인했던 부대장 대령을 포함한 20여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은 전원 불명의 강제 전역 및 징역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대한민국군의 신화였던 흑표범 부대는 부대의 썩은 피를 모두 뽑아내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부대 해체 후 재창설이라는 극약 처방을 받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유라는 퇴원 수속을 밟고 시아버지인 강민철 의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복이 아닌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의장님,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군 통수권자가 아닌 한 사람의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주어서. 그는 유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철은 수없이 두드려야 비로소 강해지는 법이다. 너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강철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유라야.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유라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철의 성 안에서 썩은 상처를 홀로 견뎌냈던 외로운 군인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었다. 새롭게 재창설되는 흑표범 부대는 오직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부대의 첫 번째 여성 팀장이 될 자격,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도록.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군인 한유라로서 말이다. 황룡의 말에 유라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잿더미 속에서 진짜 군인의 신화가 새롭게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황룡의 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군의 자부심이었던 흑표범 부대는 해체되었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 전체는 유례없는 충격과 자기반성의 시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황룡은 파괴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 위에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순결한 강철의 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 그의 마지막 군 생활의 모든 것을 건 위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황룡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 계획은 군 전체의 부사관 및 장교 선발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는 혁명이었다. 체력과 기술만으로 평가되던 낡은 방식은 폐기되었다. 대신 극한 상황에서의 인성과 윤리의식, 동료애를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롭게 태어날 흑표범 부대의 지휘관을 선발하는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투명한 선발전이 시작되었다. 전국 각 부대에서 몰려든 최고의 정예 요원들 사이에서 한유라는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나가야 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 오히려 합참의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향한 평가의 잣대는 다른 이들보다 몇 배는 더 엄격하고 가혹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이 되어 있었다. 지옥 같은 마지막 생존 훈련. 식량도 물도 없이 고립된 산속에서
그녀는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유일한 식량을 나누고 다친 동료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고 질투하던 남자 동료들은 그녀의 이타적인 리더십과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여자가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했다. 마침내 최종 선발전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수료식 단상에 오른 황룡은 전체 수석을 차지한 한 사람의 어깨에 새로운 흑표범 부대의 지휘관 휘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한유라 중사였다. 황룡은 며느리가 아닌 자신이 인정한 최고의 군인에게 전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로부터 3년 후, 한유라 대위진급가 이끄는 새로운 흑표범 부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강의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부대 내에는 단 한 건의 부조리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과 인성, 그리고 동료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뜨거운 전우애만이 그들의 유일한 규율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대테러 작전에서 신화적인 공을 세우며 대한민국군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황룡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강민철 합참의장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었던 군 개혁을 완수하고 명예로운 전역을 발표했다. 그의 전역식은 온 국민의 박수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저녁, 이제는 민간인이 된 강민철은 평생 입었던 군복을 벗고 낡은 점퍼 차림으로 조용한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곁으로 한유라가 다가왔다. 그녀 역시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정작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는 보지 못했지. 나는 좋은 군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좋은 아비, 좋은 시아비는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화가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유라가 그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게는 세상 최고의 아버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와 딸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평생을 국가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던 늙은 용은 마침내 자신의 여의주인 가족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황룡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임무의 끝이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육군사관학교의 신입생도들. 그들은 이제 황룡 프로젝트라 불리는 새로운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교재에는 과거 군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고태식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한유라 하사의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한적한 시골의 전원주택. 은퇴한 강민철은 백발의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유라와 그녀의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다. 한편 육군 특수전 훈련장. 소령으로 진급한 한유라는 이제 흑표범 부대의 지휘관을 넘어 특수부대 전체의 훈련을 총괄하는 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찬 신입 부대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앳된 얼굴의 여성 대원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한 여성 대원이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쓰러졌다. 그녀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 동료가 말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다. 차별과 배척이 아닌 존중과 연대. 그것이 한유라가 만들어낸 새로운 군의 문화였다. 한유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황룡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신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강인함과 명예,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던 따뜻한 마음은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에게 이어져 영원히 이 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다.